얼마 남지 않은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이현우에 대한 최종심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찾아가 복수를 할 것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일본에도 딱 이현우 같은 말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인간이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떤 짓까지 벌이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간악당 JT 여직원 복수사건 편입니다. 1989년 12월 19일 오후 의식을 잃고 흙바닥에 쓰러져 있다 발견된 37살 여성 카누마 나오코는 병원 침대에서 스르륵 눈을 떴고 의료진은 모두들 기쁨의 박수를 쳤습니다. 환자 역시 생사의 기로에서 돌아온 것에 감격스러워 했는데요. 하지만 환호의 순간도 잠깐. 나오코가 기절해 있는 사이 신체를 검진했던 의사는 비통한 표정으로 끔찍한 진단을 내렸고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누마 나오코 씨, 지난밤에 있었던 일 기억나세요?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성적인 해코지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전인 같은 날 새벽 1시, 카누마 나오코는 회식을 마친 후 택시를 타고 도쿄도 고토구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내렸습니다. 회식을 하며 과음을 한지라 술도 깰 겸 일부러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걷기로 한 겁니다. 그때 누군가 나오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낯선 남자 하나가 서 있었는데요. 남자는 다짜고짜 그녀가 마음에 든다면서 괜찮으면 같이 술이나 한 잔 더 하자고 권유합니다. 한마디로 헌팅남이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KTNG와 유사한 일본의 JT라는 큰 회사에서 커리어 우먼으로 승승장구하던 나오코는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남자와는 어울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큰하게 술에 취해 있는 김에 객기 한번 부려보자는 심정이었을까요? 그녀는 남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이 남자의 이름은 모치다 타카시. 나이는 나오코보다 10살 많은 47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주점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제법 분위기가 무르익자 나오코는 자신이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엉겁결에 타카시에게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순간 남자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당장 나오코의 집으로 같이 가자는 겁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에 굳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가겠다는 남자의 속셈이야 안 봐도 뻔하죠. 나오코는 타카시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주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이런 남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나오코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후다닥 주점에서 나온 타카시가 그녀의 뒤를 따르며 집이 싫으면 호텔로 가자는 둥 눈치 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나오코는 타카시를 무시하고 열심히 집을 향해 걸었지만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기 직전 그에게 손이 잡혀 으슥한 곳으로 강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 변태는 이번에는 집도 호텔도 아닌 흙바닥에서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나오코는 어떻게든 도망쳐보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흥분한 모치다 타카시가 바닥에 버려져 있던 전선을 집어들더니 눈 깜빡할 사이에 나오코의 목에 걸고 강하게 잡아당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마구 발버둥을 쳤으나 남자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오코는 날이 밝은 후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부상도 전치 2주 정도로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끌려간 곳에서 장시간 반나체 상태로 기절해 있었고 지갑이 든 가방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불분명한 채 병원에 호송돼 본인이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나오코. 기절에 축 늘어진 여성에게 짐승만도 못한 놈이 대체 무슨 짓을 했을지 생판 남인 저도 상상하기가 싫은데 피해 당사자인 나오코의 마음은 어땠을까 고통이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오코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전치 2주라는 부상으로 끝났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모르긴 몰라도
부끄러워서였을 겁니다. 1980년대 성범죄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오히려 수치심을 느껴야 했던 시절입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쌓으며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그녀에게 이 일은 반드시 비밀에 붙여져야만 했죠. 그렇게 모든 게 종결됐다면 흘러가는 시간이 약이 되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나오코를 궁지에 몰아넣는 악마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 모치다 타카시였습니다. 그는 나오코의 가방을 통째로 훔쳐가 나오코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는 물론 직장이 어디인지까지 모두 알아낼 수 있었고 사건 며칠 후 뻔뻔하게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돈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돈을 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한 짓을 나오코의 직장인 JT에 전부 소문내버리겠다면서 말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협박까지 당하고 돈까지 뜯기게 생겼으니 나오코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12월 29일 아침 10시에 지하철 오오지마역에서 만나자며 다카시를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하철역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은 다카시가 등장하자마자 빠르게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모치다 타카시는 강간치상, 절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비슷한 짓을 저지른 범인들에 비교할 때 제법 높은 형량이라고 하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강력범죄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치다 타카시는 일제강점기였던 1942년 조선의 경성, 그러니까 하필이면 대한민국 서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전국이 되자 그는 다시 가족들과 일본으로 돌아가 후쿠오카현에서 성장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하다 절도죄로 몇 차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976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여성들이 춤을 추는 성인 전용 극장의 스태프로 일하고 있던 당시 34살의 다카시는 유흥가를 헤매던 16살 가출 소녀를 알게 돼 극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명분으로 잠자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다카시에게는 사람을 꽂아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인 전용 극장에서 16살밖에 안 된 아이를 위험하게 댄서로 쓸 이유도 없겠죠. 너무도 당연하게 채용을 거절당한 소녀는 크게 실망했지만 금방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뻔뻔하게 나오는 다카시에게 속아 며칠간 그와 같이 모텔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 일주일이 흐른 8월 12일 여전히 취직 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는 타카시를 소녀는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타카시는 히로시마에서는 힘들겠다며 오사카로 거처를 옮기자고 소녀에게 제안했고 더 이상 그에게 속아줄 의사가 없던 소녀는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에 분노한 타카시는 소녀를 낚아채 모텔 가운의 허리끈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사건과 나오코 사건은 패턴이 거의 유사합니다. 연약한 혹은 연약해진 상대에게 호의를 가진 척 다가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들고 제안을 거절당하면 이성을 잃어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피해자인 소녀는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타카시는 피해자를 모텔에 버려두고 2주 정도 도피 생활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고 1977년 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직 인생을 피워보지도 못한 꽃다운 여성 하나가 목숨을 잃었는데 죽인 자가 받은 벌은 고작 감옥 생활 10년이 전부였던 겁니다. 여기서 더 믿을 수 없는 건 그가 이 10년마저 다 살지도 않고 1984년에 가석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한없이 너그러운 국가기관들 덕분에 모치다 타카시는 옛날 버릇을 못 고치고 출소 5년 후 똑같은 일을 또 저질러 카누마 나오코라는 새로운 희생자를 만든 거죠. 결국 피해자가 전치 2주의 부상에 그친 데다 공갈 역시 미수에 그쳤음에도 타카시가 예상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까닭은 늦어도 한참 늦게 뜨끔한 재판부가 피고인의 과거 사건까지 편결에 참고해서였습니다.
타카시는 남들보다 형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게 너무도 억울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교도소에서 난동과 행패를 부려 거의 매일을 독방에 갇힌 신세로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반사회성에 절여진 인간들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건과 상황의 책임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기 마련입니다. 모치다 타카시 또한 예외가 아니었죠. 그는 경찰에 신고해 자신을 이꼴로 만든 카누마 나오코를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전화통화할 때는 분명 신고도 안 하고 돈도 주겠다고 해놓고 약속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이렇듯 사고방식에서 정상적이고 평범한 부분을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모치다 타카시는 안에서 하도 난리를 부려댄 탓에 지난번처럼 몇 년 일찍 나오지 못하고 7년을 꽉 채운 후 1997년 2월 21일 출소했습니다. 사회에 복귀하자마자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2월 23일, 출소한 지 고작 이틀 만에 그는 카누마 나오코가 살고 있었던 도쿄 고토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를 한 동 한 동 돌아다니며 각 세대의 우편함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녀가 이사를 했는지 아직 이곳에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며칠간 2000세대가 넘는 집의 우편함을 헤집던 타카시는 결국 1동 410호의 우편함에서 카누마 나오코 앞으로 온 우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나오코를 추적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감옥 안에 있는 내내 나오코를 생각하며 이를 바득바득 앓았고 어떻게 복수를 할지만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머릿속에 있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타카시는 흉기인 식도를 들고 4월 18일 아침 7시경 나오코의 집이 있는 1동 4층의 비상 계단에 숨어 그녀가 출근길에 나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나오코가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걸어가자 계단에 숨어있던 타카시는 그녀의 뒤로 바짝 붙었는데요. 순간 근처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합니다. 한창 출근들을 할 시간이니까요. 멍청한 데다 쫄보이기까지 한 이 남자는 들킬까봐 후다닥 몸을 피했고 나오코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회사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실패를 했으니 복수고 뭐고 때려치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타카시의 악마 근성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이번엔 나오코가 퇴근하는 시간을 노리기로 마음먹고 아파트 근처에서 시간을 때우다 같은 날 오후 7시 다시 그녀의 집 앞을 찾았습니다. 약 2시간을 기다려 밤 9시경 4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타카시의 눈에 1동을 향해 걸어오는 나오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타카시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한편 나오코는 1층으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낯선 남자 한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내릴 생각도 없이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남자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집에 뭘 놓고 나와서 다시 가나 보다 생각하며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오코의 귓가에 소름 끼치는 낮은 목소리가 들린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누마 나오코 씨, 나 기억나? 7년 전에 우리 본 적 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은 나오코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7년 전 자신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성적 피해를 입힌 뒤 뻔뻔하게 돈까지 요구했던 바로 그 남자가 식도를 든 채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 고함을 질렀지만 살아남기 위해 초인적인 힘이라도 발휘한 듯 용감하게 다카시에게 덤벼들어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식도를 빼앗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나오코는 필사적으로 복도를 달리며 도와달라고 사람 살리라고 고래고래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어느 집에서도 문을 열고 나와보지 않았고 4층 복도에는 식도를 쥐고 덜덜 떨고 있는 나오코와 분노에 가득 찬 타카시 둘만이 대치하고 있었는데요. 타카시는 나오코에게 다가가 그녀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시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나오코의 배와 가슴을 난자해 끝내 숨을 끊어놓고 그 길로 도주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잔인한 공격을 당한 점을 볼 때 범행의 동기를 원한으로 추정했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며 평판도 좋았던 그녀에게 유일하게 아기를 품고 있는 자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출소한 모치다 타카시였죠. 4월 26일, 여기저기로 몸을 피해 다니다 치바현 후나바시시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온 타카시는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초라하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사건 발생 8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타카시는 7년 전의 일을 사과하려고 찾아갔는데 나오코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얼떨결에 저지른 일이라면서 사건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누가 사과를 하러 가면서 식도를 가져갈까요? 그의 주장은 당연히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차피 다 조졌다 싶었는지 다카시는 법정에서 자신의 반사회성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한 게 잘못이죠. 모르는 남자가 말을 걸면 여자가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같이 술도 마시고 길도 걸었으면서 그 짓은 안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던데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피고인의 변명에 재판부는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때다 싶어 피고인이 이만큼이나 정신적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실제로 감정을 받기도 했지만 판결에 별다른 참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1999년 1심에서 모치다 타카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마 일본 재판부에서 내려오는 서너 명은 죽여야 사형을 준다는 암묵적인 룰이 작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측은 당장 항소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았다고 보복을 한 것은 개인 대 개인을 넘어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므로 고작 무기징역 정도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2000년 2월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모치다 타카시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16세 소녀 사건으로부터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사람 목숨을 빼앗았고, 그것도 출소한 지 단 2개월 만에 벌인 일임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교화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판결은 2004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모치다 타카시는 사형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1일 도쿄 구치소에서 형이 집행되며 그는 65세의 나이로 세상에서 완전히 추방당했습니다. 엄정하고 무거웠던 이 단죄가 많은 악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나오코 씨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 이현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셀 수도 없이 많은 강력범죄를 일삼아온 그는 이번엔 살인에 준하는 행위를 스스럼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유기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피해자의 생명력이 강해서 또는 하늘이 도와서 스스로 목숨을 건지고 건강을 회복한 게 왜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이득이 되는 건지 이해하긴 어렵지만 여하튼 지금의 법으로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치에 가까운 형량은 고작 20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는 여성들이 내 집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마저 불안하게끔 만들었고 성실하고 건전한 남성들까지 경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발 이 20년마저 깨지는 일만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모치다 타카시가 벌인 사건은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남의 일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면서 주간학당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전한 나날 보내십시오.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해외 유학에는 꽤 큰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의 학생이 부자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할 때 학비나 생활비 부담은 더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때는 2001년경 20대 중국 청년인 양닝과 왕양, 웨이웨이는 가족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이웃나라 일본으로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들의 부모는 인생 최대의 베팅을 한다는 각오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아들들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타국에서 절친한 친구가 된 이 세 사람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살인을 하였습니다. 주간학당, 후쿠오카 일가족 4명 살인사건 편입니다. 중국 지린성 출신인 양닝과 왕양, 허난성 출신인 웨이웨이는
각자의 동네에서 제법 알아주는 모범생이자 우등생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인구 조절을 이유로 부부 한 쌍당 아이를 한 명만 낳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 이 총명한 외동아들이 부모의 인생에 어떤 존재였을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자까지는 아니라도 적당히 먹고 살 정도는 됐던 부모들은 아들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 글로벌 리더로 키워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목적지로 선택된 나라가 바로 당시 중국과는 비교도 못할 만큼 앞서 나가고 있던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양닝, 왕양, 웨이웨이는 청혼의 꿈에 부풀어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다 갚겠다는 원대한 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 세 사람이 일본에서 친구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꿈은 이루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같은 지린성 출신인 왕양과 양닝은 후쿠오카의 한 어학원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둘은 함께 방을 얻어 생활을 할 정도로 금세 친해졌는데요. 처음엔 낯선 타국에서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일본어를 배웠던 두 사람. 특히 양닝은 어학원 졸업 후 사립대학 경영학과에 진학할 정도로 학구열이 높았습니다. 반면 왕양은 갈수록 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 점점 노는 데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2003년 5월 그는 어학원에서 출석일수 미달로 제적을 당했는데요. 유학생이 학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자가 소멸되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왕양은 어학원에 재입학하기 위해 부모에게 학비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고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학비를 직접 벌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양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학비를 벌었지만 사립대학의 비싼 학비를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양닝은 더 이상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못하고 휴학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허난성에서 유학 온 웨이웨이는 후쿠오카의 다른 어학원을 졸업한 뒤 전문대학에 진학해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중국에서 보내주는 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웨이웨이는 한때 학교의 장학생 후보에도 올랐을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고 하지만 몸과 마음이 피곤해서인지 학업 성취도는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그런 세 사람이 서로 알게 된 것은 2003년 초 한 PC방에서였습니다.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주로 찾았다는 이 PC방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일본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어려웠던 이 세 사람에게 일종의 안식처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양닝과 왕양은 비슷한 또래의 비슷한 처지인 웨이웨이를 친구로 끌어들였고 외로움과 고단함에 사로잡혀 있던 이 세 사람은 너무도 쉽게 의리와 우정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텨봤지만 결국 일본 생활에 한계를 느낀 세 사람은 끝내 유학을 접고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수중에는 비행기 티켓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막상 떠날 생각을 하니까 그간 일본에서 쏟아부은 유학 비용도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왕양과 양닝이 선택한 것은 너무도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출국 전 크게 한탕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당연히 웨이웨이에게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웨이웨이는 그 제안을 또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일본 생활을 하며 크고 작은 몇 번의 절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내면에서는 범죄성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는데요. 이런 그들에게 큰 한탕은 더 이상 도둑질이 아닌 흉기를 든 강도질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부잣집에 무단 침입해 식구들을 제압한 뒤 금품을 빼앗아 그 길로 중국으로 출국하기로 계획합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너무 빨리 들켜 출국 전에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더욱 비인간적인 범행까지 결의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끝끝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3년 6월 20일 오후 후쿠오카 하카타항 하코자키 부두에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한 구도 아닌 무려 4구였습니다. 성인 남성 하나, 성인 여성 하나,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목격자와 경찰들은 그들이 단란한 4인 가족임을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것은 4구의 시신에 전부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30kg이 넘는 무게추와 20kg짜리 아령 등이 시신 곳곳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히 수장하기 위해 범인들이 설치한 장치로 보였지만 억울한 죽음을 맞은 이들은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희생자들은 후쿠오카시 히가시구에 사는
마츠오카 신지로 씨와 그의 아내, 아들, 딸이었습니다. 경찰이 즉시 집으로 찾아가자 아무도 없는 집안은 여기저기 헤집어져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시작된 강도살인 및 시신유기. 경찰들은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잡아 죄의 대가를 물고야 말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금품 강취가 목적인 단순 강도가 구태여 일가족을 모두 해하고 시신까지 번거롭게 처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거기다 마츠오카 부부는 요식업과 의류업에서 제법 성공한 경영자였고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수사진은 부부에게 원한을 가진 주변 인물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유력한 용의자는 찾을 수 없었고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때 경찰은 피해자 집 근처에 있는 대형 마트의 CCTV에서 수갑과 아령을 사가는 사람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즉시 몽타주를 제작해 후쿠오카 전역에 배포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제보 한 건이 도착했는데요. 저는 어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입니다. 몽타주 얼굴이 같은 반 친구랑 너무 닮아서요. 그 친구는 중국인이고 이름은 왕량입니다. 즉시 왕량을 추적한 경찰은 그가 양닝이라는 같은 중국인과 살고 있음을 인지하고 두 사람이 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양닝의 휴대전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통화 이력 분석을 통해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을 더 찾아냈습니다. 바로 웨이웨이였습니다. 경찰은 왕량, 양닝, 웨이웨이 이 세 사람이 마츠오카 일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체포명령을 내렸지만 왕량과 양닝은 이미 후쿠오카 공항을 통해 상하이로 떠난 뒤였고 웨이웨이만 공항으로 가던 중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친구였고 지금은 공범이 된 양닝과 왕량이 아직 검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웨이웨이는 어디까지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제가 먼저 제안한 일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변명과 궤변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상하이에서 랴오닝 성으로 장소를 옮겨 도피 생활을 하던 왕량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익명의 주민으로부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어딘가 좀 수상합니다. 라는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가능한 황당한 신고를 당하는 바람에 중국 경찰에게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소불위의 중국 경찰 앞에서 이름과 주소 등을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국제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길로 검거되었습니다. 왕량은 어린아이 2명을 포함해 사람을 넷이나 죽여놓고도 저는 살고 싶었던 모양인지 친구고 의리고 전부 외면한 채 양닝과 웨이웨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털어놓았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인 중국 경찰은 곧 양닝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도주범이 중국에서 잡혔다는 소식에 일본 경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닝과 왕량을 일본으로 데려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과 중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는 것을 맺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 조약은 A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B국으로 도망을 갔을 경우 B국 경찰이 용의자를 대신 잡더라도 A국에 넘겨주기로 하는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범인의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이 A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A국의 법대로 심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이 조약을 맺지 않은 중국은 체포할 사람들을 일본으로 보낼 이유가 없었고 이에 일본은 수사관을 중국으로 파견해 중국 경찰들과 같이 두 사람을 취조하기로 결정합니다. 만약 이때 중국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왕량과 양닝을 감싸고 돈다면 두 나라 사이에는 큰 외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중국은 일본의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었고 일본 경찰은 오히려 자국에서보다 중국에서 훨씬 수월하게 신문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중국은 진술 거부권, 즉 묵비권이 법률에 명시는 되어 있으나 국가의 이념 특성상 한국이나 일본처럼 개인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범이면 몰라도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를 오가는 중범죄자가 괜히 입을 다물었다가 수사 방해와 관련된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되거나 검경이나 재판부에 미운털이 박히면 무기수에서 사형수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들에게 묵비권은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양닝과 왕량의 눈에 중국 경찰들은 저승사자나 다름없었고 잔뜩 겁을 먹은 그들은 중국과 일본 양쪽 경찰 앞에서 범죄의 전말을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이 둘의 진술을 기반으로
웨이웨이의 범죄 혐의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6월 어느 날 피의자들은 어느 주택에 담벼락에 벤츠 한 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그곳 마츠오카 부부의 집을 범행 대상으로 결정합니다. 얼마간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식구들의 동태를 감시한 그들은 집에는 보통 엄마와 초등학생 아들 그리고 딸만 있으며 아빠는 항상 밤늦게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피의자들은 수갑과 아령, 추,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한 뒤 6월 19일 밤 11시경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어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2층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강도도 절도와 마찬가지로 금품 강취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느라 범행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흥분에 도취라도 된 것인지 아니면 너무 긴장해서 침입의 목적까지 망각한 것인지 그들은 여기서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잠든 아이들의 목을 조른 것입니다. 동생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지만 오빠는 잠에서 깨어나 힘껏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10살을 갓 넘긴 어린아이가 20대 젊은 청년들을 이길 수는 없었고 아이는 결국 질식해 숨졌습니다. 이어서 피의자들은 1층으로 내려와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욕조에 앉아 목욕을 하고 있던 엄마는 괴한의 침입에 놀랄 틈도 없이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 범인들은 혼절하다시피 한 엄마의 고개를 욕조에 넣고 눌러서 익사를 시켰습니다. 이제라도 금품을 챙겨 달아났어도 됐을 텐데 그들은 가장인 마츠오카까지 완벽하게 해하기 위해 그대로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경 귀가한 마츠오카는 살인귀들이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맞아 쓰러졌고 영문도 모르는 채 끔찍한 폭력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때 범인 중 한 명이 2층에서 딸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딸은 다행히 목숨이 붙어 있었는데요. 사실 범인들이 딸을 살려둔 까닭은 아이를 인질로 삼아 마츠오카에게 돈이 있는 장소나 카드 비밀번호 등을 캐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부는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는 있어도 사업이 꼬여서 현금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고 차를 팔지 않는 이상 빼앗을 돈이 없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이 세 악당들은 제발 딸만은 살려달라며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마츠오카를 비웃은 뒤 아빠가 보는 앞에서 딸의 목숨을 앗아가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살인극은 넋이 나간 마츠오카의 숨을 끊어놓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범인들은 내구의 신을 마츠오카의 벤치에 싣고 하카타항 하코자키 부두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으슥한 곳에 마츠오카 가족을 내려놓은 뒤 수갑을 채우고 아령과 추를 매달아 그대로 바닷물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자동차는 후쿠오카시에서 약 1시간 거리인 쿠르메시의 어느 주차장에 유기하였습니다. 이후 3명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이 마츠오카 일가를 말살시키고 강취한 돈은 약 4만엔, 셋이 나누면 1인당 1만엔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생명에 가격을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마츠오카 부부와 그들의 아들 그리고 딸은 고작 저 정도 돈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할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왕량과 양닝은 중국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사형이 떨어져야 마땅했지만 왕량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양닝만 사형을 선고받아 얼마 후 형이 집행됐습니다. 일본에서 재판을 받은 웨이웨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 종범임을 강조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돈 몇 푼을 빼앗으려고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아이 둘을 포함해 일가족 전체를 살해한 그가 주범이든 종범이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웨이웨이의 항소 및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약 16년간 사형수로 구치소 생활을 했던 그는 40세가 되던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모리 마사코의 허가로 비로소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당시 93세의 고령이었던 마츠오카의 아버지는 웨이웨이의 소식을 듣고 형은 집행되었지만 억울함은 가시지 않는다 라는 안타까운 한마디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한때는 부모의 기쁨이자 학교의 자랑이었을 왕량, 양닝, 웨이웨이. 그저 열심히 공부해 성공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 목표였던 학생들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타락하는 것은 눈 깜빡할 사이였습니다. 마치 만나면 안 됐을 사람들이 친구가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재된 악마성을 밖으로 이끌어낸 것 같기도 한데요.
나에게 나쁜 것, 위험한 일, 범법 행위를 권하는 사람과는 절대 친구하지 마시고 칼같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멋지고 좋은 사람들과 친구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마츠오카 가족들의 명복을 빕니다. 주간악당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오렌지 카운티 대학에 다니고 있는 26살 사무엘 샘 헤어는 전쟁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생겨 종종 우울감에 빠지고는 했습니다. 그때마다 샘을 일으켜 세워준 건 줄리 키부이시라는 같은 학교 여학생이었는데 덩치가 산만한 4살 연상의 남자 샘을 줄리는 누나처럼 잘 챙겨주고 달래주면서 그가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샘은 자신의 부모님에게까지 줄리를 가장 좋은 친구라고 소개했다는데요. 그랬던 샘의 아파트 침대 위에서 줄리가 바지가 벗겨진 채 신으로 발견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샘은 왜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린 것일까요? 주간악당 오렌지 카운티 대학생 살인사건 편입니다. 1987년에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인 줄리는 4명의 자녀를 둔 키부이시 부부의 귀한 고명딸이었습니다. 밝고 명랑해서 어딜 가나 인기가 많았던 그녀는 어릴 적에는 무용과 체육에 특히 소질이 있었는데 커가면서 점점 그림에도 재능과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 오렌지 카운티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체격도 좋고 체력도 좋았던 1983년생 샘은 고등학교 졸업 후 육군에 입대해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됩니다. 타고난 군대 체질이었던 샘은 간부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많은 사랑과 신임을 얻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오랜 시간 제정신으로 버티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잠시 군인 신분을 접어두고 고향인 캘리포니아로 돌아가 오렌지 카운티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만난 친구가 야무지면서도 다정한 여학생 줄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와 성별을 초월한 절친이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홀로 불안해하던 샘은 줄리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솔직히 털어놓았는데요. 멀쩡하게 있다가도 순식간에 공포와 우울이 몰아칠 때면 줄리는 샘의 옆을 가만히 지키고 있어주고 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샘에게 있어 줄리는 친구이자 누나이자 의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2010년 5월 21일 줄리의 오빠인 타카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밤 11시를 넘은 시간 남매는 식당에서 늦은 저녁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이날 타카는 결혼식 날 하고 오라면서 예쁜 티아라를 여동생에게 선물했습니다. 줄리는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받아 입이 귀에 걸려 있었죠. 그런 그녀에게 불쑥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샘이었는데요. 줄리, 부탁인데 지금 우리 집으로 좀 와줘.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야. 이야기가 하고 싶어. 자정에 가까운 때에 이런 부탁을 할 셈이 아닌데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면 난처함도 무릅쓰고 메시지를 보냈을까. 줄리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는 밤늦게 위험하다며 여동생을 말렸지만 친구가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 같아 도와주러 가야 한다는 동생의 말에 못 이기는 척 그녀를 보내줬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줄리의 마지막 모습일 줄 타카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2일 샘의 근처에 살고 있던 아버지 스티브는 아들이 전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아 의아한 나머지 그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벨을 눌러도 좀처럼 인기척이 없어 결국 스페어키로 현관문을 연 아버지.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침대에 홀로 누워있는 바지가 벗겨진 여성이었습니다. 머리에 반짝이는 티아라를 착용한 이 여성은 을 입고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샘이 혼자 사는 공간입니다. 아들이 이 사다를 버렸을 가능성이 너무도 높은 상황이었죠.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머리가 복잡했을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스티브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조작하는 대신 빠르게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줄리 키보윗이 살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줄리의 휴대폰을 수색해 샘과 줄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주고받는 절친한 사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샘이 늦은 시간 자신의 집으로 줄리를 불러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 출신이란 이유로 샘을 전문 훈련을 받은 킬러쯤으로 인식하게 된 경찰. 그들은 샘이 줄리를 성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샘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 반응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며칠 후 샘의 체크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깜짝 놀란 수사진이 출금된 ATM의 CCTV를 돌려보니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샘이 아닌 또 다른 젊은 남성이었는데요. 이 남자는 피자 가게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금세 정체가 탄로 나서 경찰은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그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남자의 집에 샘이 있을 가능성이 컸고 샘이 무기를 소지했을 가능성도 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대학생이라지만 한때는 최전선에 있었던 군인입니다. 그만큼 경찰에게도 샘은 꽤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적지에 도착하니 ATM에서 돈을 찾은 웨슬리라는 남자, 아니 소녀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어버린 채 완전 무장한 경찰들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사무엘 카드로 돈을 찾은 사람이 당신입니까? 그거 선배가 부탁해서 찾은 건데요. 그 선배 이름이 사무엘 맞죠? 아니요, 다니엘인데요.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16살 소녀는 정말로 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다니엘은 대체 누굴까요? 이때 형사 하나가 불쑥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청첩장, 신랑 이름이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사건 당일 샘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청첩장 한 통이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을 보았지만 별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레이첼이 며칠 후에 결혼하니 축하해주러 와달라는 지극히 평범한 초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랑의 이름이 다니엘, 실종된 샘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람도 다니엘.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넘길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사진은 웨슬리의 선배라는 31세의 연극배우 다니엘 패트릭 워즈니악을 체포했습니다. 다니엘 워즈니악은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있는 새신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샘의 아래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의 다니엘은 군인 특유의 딱딱함이 남아있던 샘과도 이미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초대장도 전달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극단 후배인 웨슬리에게 본인이 샘의 체크카드로 돈을 찾아오라고 시킨 게 맞다고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왜 사무엘의 카드를 당신이 소지하고 있었습니까? 실은 샘과 짜고 은행을 속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은 샘과 공모하여 일단 웨슬리에게 샘의 체크카드로 $400를 찾아오라고 시킨 뒤 곧바로 은행에 연락해 카드를 분실했는데도 돈이 빠져나갔다며 내가 인출한 게 아니니까 내 돈 돌려내라고 박박 우겨서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얻어낼 작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경찰은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샘이 푼돈을 탐낼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평소 돈 문제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했다거나 법률을 위반한 기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어쨌든 일단 그렇다 치고 경찰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공범인 사무엘 회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다니엘. 어떻게 봐도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이 남자를 경찰이 더욱 집중해서 추궁하자 그는 결국 샘의 행방을 털어놓았습니다. 5월 22일 이른 아침, 샘은 갑자기 다니엘의 집에 찾아와 다짜고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친구 줄리에게 강제로 다가갔다가 그만 죽여버려서 일단 도망을 쳐야 하니 차 좀 태워다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샘을 복잡한 번화가 한가운데에 내려줬고 이후 그와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진술이 진짜인지 아닌지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겠죠. 번화가에 갔다고 했으니 CCTV를 돌려보면 흔적이 나올 것이고 사건 당일 다니엘의 알리바이 역시 탐문을 하면 금세 알게 될 겁니다. 경찰은 다니엘의 DNA를 채취한 뒤 일단 그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으로 가기는커녕 혼자 웃다가 울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화를 냈다가 우울해했다가 마치 원맨쇼를 방불케 하는 기이한 행각으로 한동안 수사진을 기가 차게 만들더니 줄리를 해친 사람이 사무엘이 아닌 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행 현장은 다니엘 본인의 집도 피해자인 줄리의 집도 아닌 전직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 샘의 집입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변태라고 한들 경찰도 무장을 하게 만드는 사무엘 샘 헤어의 집에서 그의 둘도 없는 친구를 건드리는 짓을 저지를 만한 배짱이 있었을까요? 경찰은 다니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헤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진 그는 끝내 자신이 벌인 끔찍한 일의 전말을 실토했습니다. 다니엘 워즈니악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극단에서 대표 배우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전국구 스타까지는 아니지만 동네 연극 마니아들에게는 제법 이름이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그는 같은 극단에서 여자 주인공 역할을 도맡아 하는 레이첼 버핏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부가 기뻐할 만한 환상적인 결혼식을 열고 싶었던 다니엘. 하지만 고만고만한 벌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연극 배우가 상상 속의 멋진 결혼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에겐 당장 갚아야 할 빚까지 쌓여 있었죠. 이때 문득 생각난 사람이 아파트 위층에 사는 이웃 샘이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샘과 가끔 술잔을 기울이며 사는 얘기를 주고받곤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샘이 지나가는 말로 아프간 파병 생활을 하며 6만 달러 정도를 모았다고 밝힌 것이 다니엘의 악마 근성에 불을 붙여 버렸습니다. 샘을 없애고 그 6만 달러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2010년 5월 21일 로스 알라미토스 극장. 샘과 다니엘은 극장 구석에 있는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극장에서 매일 밤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이날 샘에게 연락해 가구를 세트장으로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던 겁니다. 다락방에 도착해 가구 하나를 들어 올리던 샘. 순간 다니엘이 그의 뒤통수를 향해 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진술에 따르면 놀랍게도 샘은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는데도 죽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다니엘 쪽을 돌아보았다고 하는데요. 다니엘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한 발을 더 발포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러 온 착한 이웃의 숨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샘의 지갑을 뒤져 체크카드를 찾아냈는데 아마 비밀번호는 어찌어찌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고대하던 6만 달러를 인출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의 범행 목적은 분명 샘의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악독한 괴물은 범행의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사전에 없던 완전 범죄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샘을 실종자가 아닌 도주범으로 만들어 수사력을 모두 그를 잡는 데에 집중시키면 자신은 이 사건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멍청한 인간이 신념을 가지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다니엘은 일단 샘을 그대로 극장 다락방에 두고 무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뮤지컬 공연을 한 뒤 공연이 끝난 늦은 밤 샘의 휴대폰으로 줄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간절해 보이는 친구의 부탁에 급히 택시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한 줄리. 그녀는 샘의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을 열어준 사람은 집주인이 아닌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줄리에게 다니엘은 태연하게 본인도 샘이 불러서 왔다며 샘은 잠깐 뭘 좀 사러 나갔으니 들어와서 같이 기다리자고 말합니다. 줄리도 다니엘과 안면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놀러 올 때 몇 번 만났던 적이 있어 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 줄리가 다니엘을 경계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로 향하던 줄리.
다니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샘에게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줄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그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빠에게 선물 받은 예쁜 티아라를 착용하고 있었던 줄리를 다니엘은 침대 위로 옮겨 바지를 발목까지 끌어내려 놓은 뒤 유유히 샘의 집을 벗어났습니다. 이러니 경찰이 현장 상황에 근거하여 초기 수사 방향을 샘의 범행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줄리를 해치고 극장 다락방으로 돌아온 다니엘은 샘을 처리하기 위해 그의 몸을 조각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일부가 발견되더라도 신원을 알아낼 수가 없도록 지문이나 문신이 있는 부분을 더욱 철저하게 훼손했던 다니엘. 그는 몸통만을 다락방에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차에 실어 엘도라도 공원으로 이동한 뒤 깊은 숲속 이곳저곳에 유기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자백에 따라 즉시 대대적인 인력과 경찰견이 엘도라도 공원으로 출동했고 철저한 수색을 통해 샘의 대부분을 찾아내기는 했지만 몸은 이미 야생동물에 의해 심하게 훼손이 된 상태였으며 끝끝내 한쪽 손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니엘은 이 끔찍한 일들을 연쇄적으로 저지르고도 계속 뮤지컬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거기다 자신의 아내가 될 레이첼에게 알리바이 조작을 부탁했고 레이첼은 이에 따라 여러 가지 거짓 진술을 남발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검찰은 레이첼이 이 사건의 종범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증명을 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레이첼은 2018년 뒤늦은 재판에서 비교적 가벼운 혐의들만 인정을 받아 32개월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강도살인을 저지르는 쓰레기는 국내외 동서양을 불문하고 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원래의 범행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 범죄라는 허황된 꿈을 이루기 위해 일말의 관계도 없는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을 일부러 불러들이기까지 해서 죽이는 악마는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흔치 않을 텐데요. 이런 다니엘에게 배심원이 내린 판결은 당연히 사형이었습니다. 그것도 선고 공판을 시작한 지 고작 1시간 만에 발표된 만장일치의 결론이었죠.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가 속한 캘리포니아주는 사형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2006년 이후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죽어 마땅한 놈이라는 건 인정할지언정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되어가는 마당에 굳이 사형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로 주 정부와 재판부는 오랜 시간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 사건의 마지막 재판은 2016년이나 되어서야 열리게 되었고 다니엘 워즈니악은 그 재판에서 비로소 사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실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지만 피고인의 최고형을 바랐던 유가족들에게는 아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판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번 사건에서 가슴앓이를 많이 했을 샘의 아버지는 재판에 참석해 피고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당신이 내 아들의 머리를 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이 내 아들의 팔을 자르는 것이 보입니다. 나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을 자려고 TV를 끄고 눈을 감으면 기다렸다는 듯 그 장면들이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샘은 다니엘을 도우려다, 줄리는 샘을 도우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한 이들이 빨리 하늘로 가야만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줄리 키브이씨와 사무엘 샘 헤어의 명복을 빕니다. 주간 악당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되어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자격이 있고 선발되면 반드시 국민의 의무를 치러야 하는데요. 만약 겁이 많거나 마음이 약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도 꺼리시는 분이 잔인한 사건의 배심원으로 뽑힌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은 한심한 피고의 잔혹한 범행 내용과 더불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받게 된 일본의 한 특이한 사건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주간 악당, 후쿠시마 아이즈미사토 부부 강도살인 사건입니다.
다카하시 아키히코는 도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경비회사에 다니면서 아내와 가정을 꾸려나가던 도쿄 토박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치열한 도시에서 버티다 보니 소위 말하는 번아웃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사회생활이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아 직업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카하시는 45살이었던 2011년 11월 도쿄 생활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후쿠시마현 아이즈 와카마츠시라는 조용한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력발전소에 일자리도 얻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시골 생활을 시작했던 부부. 처음에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동네에서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게 꽤나 신선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카하시는 이사 전 아내에게 큰 거짓말을 하나 했는데요. 사실 그는 수력발전소에 취직된 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이사부터 하고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도쿄에서도 구하기 힘든 일자리를 지방에서 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는 매일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지만 한 달이 넘어도 아내에게 급여를 갖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도쿄에서든 아이즈에서든 사람이 살아가려면 얼마간의 돈은 꼭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요구했지만 다카하시는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가 밀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면서 막무가내로 버텼습니다. 취직에 실패한 다카하시가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황당하게도 금융상품인 FX 마진 거래에 투자하는 것이었는데요. 외환 거래와 화폐 가치의 변동성과 방향성에 투자하는 보통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접근하지 못하고 어지간한 경제 금융 전문가들도 자칫 잘못했다간 순식간에 쪽박을 차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 투자에 일확천금의 환상에 취한 다카하시는 겁도 없이 덜컥 발을 들이게 됩니다.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시작한 셈입니다. 도쿄에서 이사할 때 쥐고 온 몇 푼을 금세 FX로 모조리 날린 다카하시는 아내의 장롱을 털어 가방과 옷을 몰래 훔쳐내 전당포에서 돈으로 바꿔 투자금으로 사용했지만 이 또한 몽땅 날렸습니다. 결국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두 사람은 크게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그런데 부부싸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결과가 너무도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다카하시가 아내를, 그것도 아내의 목을 송곳으로 찔렀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살해 의지가 보이는 행위였지만 당시 경찰은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 원만하게 해결하라면서 다카하시를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제대로 그에게 벌을 내렸으면 추후 벌어진 더 잔인한 사건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어찌 화해는 한 모양인지 부부는 곤궁한 생활을 함께 이어갔지만 아파트 월세도 내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끝내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이 무료로 빌려준 공터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먹고 자며 노숙자 신세로 살았는데 놀랍게도 아내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다카하시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남편이 밀린 월급을 받아오면 다시 월세방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시골 땅을 싸게 사서 집을 지어버릴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는데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기 마련입니다. 다카하시는 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목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회사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는 밑도 끝도 없는 말로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다. 받아올 월급이 잔뜩 있다. 집 짓는 비용도 마련할 수 있다. 대책도 없이 뱉어놓은 거짓말들에 짓눌리던 그의 내면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위험해져 갔습니다. 이미 다카하시의 선택지에는 아내에게 사실을 모두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거나 친척이나 친구에게 손을 벌리는 것 따위는 없었고 그는 본인과 아내의 노숙자 신세를 청산하기 위해 남의 돈을 빼앗기로 결정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새벽 6시경 다카하시는 주차해놓은 공터의 근처에 있는 어떤 가정집에 몰래 침입합니다. 그곳에는 종합병원 업무과에서 근무하는 55세 엔도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난 어머니는 소일거리를 하러 외출하고 엔도 씨 부부만 깊이 잠들어 있는 상황. 다카하시는 집 이곳저곳을 뒤지며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훔쳤습니다. 그때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엔도 씨가 잠에서 깨어나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주인과 맞닥뜨린 다카하시는 빠르게 도망치는 대신 품고 있던 과도를 꺼내 엔도 씨를 협박하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엔도 씨가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다음으로 다카하 씨는 잠에서 깬 엔도 씨의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목걸이와 반지 같은 귀금속을 강탈한 그가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돈 될 만한 물건을 찾는 사이 쓰러진 남편이 너무나도 걱정됐던 아내는 전화기를 들고 119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119 대원이 전화를 받는 순간 다카하 씨는 신고 상황을 알아차렸고 그는 당장 수화기를 빼앗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리에 가득 찬 눈으로 엔도 씨의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불쑥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다카하 씨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 전화를 덥석 받았습니다. 여기는 119입니다. 전화를 하셨는데 말없이 끊으셔서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너무도 태연하고 차분하게 119에 대응한 다카하 씨. 그는 전화를 끊고 마치 남은 숙제를 해치우듯 엔도 씨의 아내를 해친 후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외출 후 돌아온 엔도 씨 어머니의 신고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수사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어디론가 황급히 뛰어가는 한 남자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마을 주민 중 가장 수상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차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다카하 씨였기에 후쿠시마 경찰은 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거절할 명분이 없는 다카하 씨는 얌전히 경찰서로 따라가야만 했고 알리바이를 준비할 틈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 길로 자신의 행각을 고스란히 자백했습니다. 이렇게 범인은 검거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말입니다. 게다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할 말은 아니지만 사건 그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별 특이점도 없이 깔끔하게 막을 내린 것 같은데요. 이슈는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1심 사형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큰 시비가 붙게 된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한 63세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재판을 마치고도 약 한 달간 구토를 반복하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ASD라는 진단을 내렸는데요.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이 ASD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받을 수 있는 병명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자신이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된 원인을 검찰 측이 배심원에게 공개한 사건 현장 사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요. 문제의 사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부부의 모습과 피로 칠갑이 된 집안의 광경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컬러로 공개했다는 비교적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배심원들의 정신적 충격이 꽤 컸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 제일 신이 난 사람은 다름 아닌 다카하 씨의 변호사였습니다. 가뜩이나 사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당연히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배심원까지 나와주니 이게 웬 떡인가 했을 겁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사는 첫째, 강도가 목적이었을 뿐 살인은 얼떨결에 저지른 것이다. 둘째, 피고인은 집도 없이 차에서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몰려 있었다. 셋째, 아내에게 집을 지어주고 싶다는 강막에 얽매였었다. 등의 1심 주장을 모두 끌어옴과 동시에 넷째, 검찰이 일부러 너무 잔인한 사진을 공개해 배심원들의 판단력을 흐트려 놓았다. 다섯째, 정신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형사사건에 예민한 배심원을 해임시키지 않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라는 주장을 추가해 다카하시 피고인에게 정상 참작을 적용, 사형 선고를 파기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과연 재판부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재판부는 이미 사형 선고의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말대로 본인도 집주인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우발적으로 과도를 휘두른 거라면 그렇게 냉정하게 이성적인 태도로 119 대원과 통화를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게 그 첫 번째 이유였고 배심원의 ASD 진단은 재판 이후에 받은 것이며 재판을 진행할 때는 다른 배심원들과 마찬가지로 공명정대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배심원의 정신상태와 피고인의 형량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깔끔하고 단호한 재판부의 판결.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63세 여성은 결국 소송에서 패배했습니다. 다만 국가는 앞으로 이런 배심원이 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시신사진은 일러스트로 대신할 수 있다. 배심원에게 충격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미리 고지해야 한다. 배심원은 충격적인 증거를 이유로 사퇴할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다카하시의 사형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센다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거짓말에 자신이 속아 넘어간 멍청한 인간이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폭주하는 바람에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50대 부부는 너무도 억울하게 생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대가를 치를 각오도 없이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초라해지고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도 씨 부부가 좋은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주간악당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는 법자라고 불리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어려서부터 쭉 소년원이며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콩밥을 먹고 죄수복을 입으며 자라났기 때문에 법무부가 키운 자식이나 다름없다며 붙은 별명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드라마 속 가상인물이 아닌 논픽션 법자를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살면서 해본 짓이라곤 범법행위와 옥살이가 전부인 이 법자가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존재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악당 주점 여사장 연쇄사건 편입니다. 1956년 도토리현에서 다섯째로 태어난 니시카와 마사카츠는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당뇨를 앓고 있는데도 병원을 가지 못해 그가 9살이던 때 병사하였으며 공사장 인부였던 아버지는 처자식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며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멋진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니시카와 마사카츠는 그렇지 못해 물건을 훔치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등 불량한 행실을 보였는데요. 그는 중학생 시절 절도죄로 처음 소년원에 가게 되었고 출소 후에도 음주, 도박, 강절도 행위 등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다가 폭력 조직과도 어울려 다니면서 나날이 악질적인 범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 18세가 되던 1974년 끝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야 맙니다. 일본에는 칵테일바와 가라오케, 카페와 식당이 묘하게 섞인 형태의 스낵바라는 주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마마라고 불리는 여성 한 사람이 단출하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손님들은 가게에서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도 부르지만 대부분 마마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아 스낵바를 찾습니다. 만 18세의 나이에도 아무렇지 않게 술을 마시며 비행을 저질렀던 니시카와 마사카츠는 도토리시의 한 온천마을에 위치한 작은 스낵바를 수시로 드나들며 당시 26살이었던 마마와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늘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니시카와를 대했습니다. 당연히 영업의 일환이고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인지 니시카와는 자신보다 8살이나 많은 스낵바 마마에게 금세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손님이 없어 마마와 단둘이 가게에 있던 어느 날, 그는 불쑥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연인 사이가 되달라고 졸랐습니다. 추파를 던지는 남자 손님을 수도 없이 만나본 마마는 어린 남자의 고백에 그저 농담인 듯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니시카와는 이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마에게 가까이 다가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비로소 마마는 위협을 느끼고 달아나려고 했지만 니시카와는 그녀를 가볍게 바닥에 쓰러뜨리고 성적 위해를 이어갔습니다. 늘 생글생글 웃던 지난날과는 달리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며 가게 밖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마마에게 니시카와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눈이 뒤집힌 채 스낵바에서 쓰는 식도를 들고 나와 덜덜 떨고 있는 마마를 잔인하게 공격했고, 그저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인 26세의 이 젊은 여성은 물정 모르고 착각에 빠진 18세 소년에 의해 안타깝게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니시카와는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우발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이 인정된 데다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도 그가 받은 처벌은 고작 단기 5년, 장기 10년의 부정기형이었습니다. 소년범 신분이었으니만큼 안에서 별다른 사고 없이 잘만 지내면 5년도 되지 않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그는 10년을 꽉 채우고 만 28세가 되어서야 출소를 했습니다. 복역 태도도 태도지만 신원보증인이 없어 교정당국이 니시카와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로 누나가 넷이나 있는데도 이들은 아무도 남동생을 챙기지 않았고 니시카와는 혈혈단신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법자로 살아오면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니시카와는 결국 시마네현 마츠에시의 여관에서 강도를 저질렀다가 체포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대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출소한 지 단 2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또 7년을 꼬박 수감 생활하다 1991년 10월에 출소한 니시카와 마사카츠. 어느덧 35살이나 된 그였지만 배운 거라곤 범법 행위에 가진 거라곤 정과뿐이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빵 동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밖으로 나온 후 며칠간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람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지냈는데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자신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준 고마운 이들에게까지도 강도와 절도를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12월 6일 감방 동기 A의 집에서 머물고 있던 중 A가 외출한 사이 집에 있던 그의 아들과 아내를 인질로 삼고 강도질을 하려다가 실패해 도망을 칩니다. 이후 감방 동기 B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니시카와는 12월 10일 B의 돈 10만 엔을 훔쳐 그 집에서도 나오게 되죠. 주기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해 버티지를 못하는 모양인데요. 불행히도 니시카와 마사카츠의 범행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1991년 12월 12일 밤, 그는 효고현 히메지시에 있는 스낵바 쿠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던 45세 마마에게 호기롭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오늘 이 가게 통째로 빌릴 테니까 간판 내리고 조용히 얘기나 합시다. 마침 손님도 없는데 횡재했구나 싶어 쿠미의 마마는 니시카와의 제안을 단번에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은 문이 닫힌 스낵바 안에서 대화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좋았던 분위기도 잠시 니시카와는 갑자기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눈 깜빡할 순간에 휘를 휘둘러 마마의 목숨을 빼앗았고 현금 6,000엔이 든 지갑을 훔쳤습니다. 범행을 마친 니시카와는 불을 전부 끄고 가게 안에 있던 열쇠를 가지고 나와 문을 잠근 뒤 문 앞에 종이 한 장을 붙여놓고는 유유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종이에는 단 3글자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낵바는 주로 여성 한 명이 운영하면서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손님이 없는 날은 마마 혼자 가게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니시카와에게 스낵바는 돈이 궁해지고 범죄 충동이 일 때마다 더러운 욕구를 해소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죠. 쿠미에서의 범행이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12월 20일, 그는 시마네현 마츠에시로 자리를 옮겨 손님이 없는 스낵바 Y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Y의 마마에게 다른 손님들이 떠들고 노래하는 게 듣기 싫어 가게를 통째로 빌리려고 하니 지금 당장 영업을 종료하라고 종용하는데요. 당연히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지만 이를 모르는 Y의 마마는 영업을 접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스낵바의 문이 열리고 손님 몇 명이 요란하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마도 잘 아는 이 가게의 단골들이었습니다. 손님이 가게에 들어차고 문을 걸어 잠글 수 없게 되자 니시카와는 잽싸게 가게를 벗어났습니다. Y의 마마는 때마침 등장해준 단골 손님들 덕분에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계획이 한번 틀어져서일까요? 그의 범행 충동은 2배, 3배로 커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2월 21일 점심시간, 시마네현 마츠에시에 있는 열쇠라는 스낵바에 간 니시카와는 아직 영업 준비 중이라는 마마의 안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짜고짜 그녀의 목을 졸라 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현금 20만 엔을 훔쳐 나오면서 앞선 쿠미 때와 마찬가지로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도주합니다. 열쇠의 마마가 발견된 것은 사건이 있은 지 3일이 지난 12월 24일이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 된 가족들이 기다리다 못해 가게로 찾아왔던 건데요. 신고를 받은 시마네현 경찰서가 이제 막 수사에 돌입하던 12월 25일, 효고현 스낵바 쿠미에서 12월 12일에 피해를 당한 여자 사장이 비로소 발견됩니다. 무려 보름 가까이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던 것은 니시카와가 범행을 마친 후 문 앞에 휴가 중이라고 써붙여놓고 달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니시카와는 어느새 교토로 옮겨와 새로운 범행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2월 12일과 21일 이미 사람을 2이나 죽였음에도 그는 12월 26일 스낵바 마키로 들어가 앞에 2 사건과 똑같은 방법으로 마키의 마마를 해하고 가게 안에 있는 5,000엔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고작 5,000엔, 우리 돈 5만 원을 얻자고 귀한 목숨을 빼앗은 겁니다. 마키의 마마는 다음 날인 27일에 바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교토경찰은 스낵바 주변을 탐문하며 범인을 찾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빼앗은 돈이 너무 적어서 하루도 채 버티지 못했던 니시카와는 이틀 후인 12월 28일 바로 다른 스낵바를 범행 타깃으로 삼습니다. 마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스낵바 친구로 들어간 그는 마마를 죽인 뒤 가게 안의 금고를 뒤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 숨을 거둔 마마의 25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처한 상황은 꿈에도 모른 채 금고를 뒤지고 있는 니시카와에게 화를 내며 다가갔고 궁지에 몰린 니시카와는 옆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아들의 머리를 내려치고는 그대로 가게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교토경찰은 26일에 벌어졌던 스낵바 마키의 사건과 이 스낵바 친구의 사건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연쇄범죄의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입니다. 교토경찰은 범인이 교토가 아닌 곳에서 이미 일을 벌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주변 다른 지역에 유사한 사건이 없는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시마네현에서 한 건, 효고현에서 한 건, 똑같이 스낵바 마마를 노린 미해결 사건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일본은 전 국민의 지문을 수집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문으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스낵바처럼 수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서 채취한 지문들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가 더더욱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사건 현장인 스낵바 친구에서 아들을 내려친 맥주병을 비롯한 이곳저곳에 지문이 남은 것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게다가 경찰은 니시카와라는 전과자가 시마네현과 효고현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는 제보를 입수했고 그가 만 18세에 처음으로 해친 사람도 바로 스낵바의 마마였습니다. 이쯤 되면 얘가 범인이 아닌 게 더 신기할 일이었죠. 이제 지역경찰이 아닌 광역수사대가 나설 차례입니다. 일본 경찰청은 즉시 니시카와 마사카츠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언론에 정보를 제공해 그를 쫓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벌써 사람을 4이나 해친 이 악마가 앞으로 무슨 짓을 어떻게 더 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경찰은 1분 1초라도 더 빨리 니시카와를 검거하기 위해 애썼지만 해가 바뀌어 1992년이 되었는데도 그를 체포하기는커녕 자취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한숨만 푹푹 쉬던 경찰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것은 1992년 1월 5일 낮 2시경이었습니다. 갑자기 긴급신고번호 110으로 한 연예인이 전화를 걸어오는데요. 가츠라 아야메라는 이름의 27살 이 여성은 일본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요시모토 흥업에 소속되어 한창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명 예능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기운을 쥐어짜내며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니시카와 마사카츠가 다녀갔어요. 오사카 시내에 있는 카츠라 아야메의 집에 초인종이 울린 것은 같은 날인 1월 5일 아침 10시경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웬 낯선 남자 하나가 서 있었는데요. 그는 오늘 막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며 전화 한 통만 빌릴 수 있겠느냐 물어왔고, 아야메는 새로 생긴 이웃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하고 방 안에 들어가 무선 전화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전화기를 받아드는 대신 문을 완전히 닫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두 손으로 아야메의 목을 마구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야메는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지만 끝내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서서히 정신이 돌아와 눈을 떠보니 아직 남자는 옆에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위해를 가하려는 그에게 아야메는 간절하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집안에 현금을 보관해둔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찾은 14만엔을 주머니에 넣더니 다시 그녀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요즘 신문에 나오는 연쇄살인마 그거 나거든? 신고할 거면 나 나가고 10분 있다 해라. 카츠라 아야메의 제보로 비로소 니시카와가 오사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사진은 그가 피해자의 목숨이 아닌 돈만 빼앗은 채 도주했다는 것에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범죄에 대한 충동과 욕구가 한풀 꺾였다고 봤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범죄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고 언론은 사건 발생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카츠라 아야메의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경찰의 무능함을 비판하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니시카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아야메 습격 바로 다음 날인 1월 6일 밤 7시경 오사카시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 가서 아야메 때와 마찬가지로 무작정 벨을 눌렀습니다. 현관을 열고 나온 사람은 31세 싱글맘 노리코였는데요. 니시카와는 어린아이와 엄마 단 둘이 사는 집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강도로 돌변해 모자를 제압했습니다. 놀란 노리코는 비명을 질렀지만 겁을 먹고 우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까스로 평정을 찾았습니다. 아들을 재운 노리코는 니시카와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니시카와의 입에서 나오는 끔찍하고 두서없는 말들을 밤을 새워가며 덤덤하게 들어주었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밖에 없다면서 절망하는 니시카와에게 친한 친구 중에 경찰이 있으니 소개해주겠다며 이 무서운 범죄자를 침착하고 대담하게 달랬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자 노리코의 아들이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집 근처에 있는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노리코는 아이가 학원에 결석을 하면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올 거고 그럼 문제가 커질 수도 있으니 차라리 평소처럼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말은 밖에 나가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아들만 학원에 데려다주고 지명수배자가 있는 집으로 되돌아갈 리는 없을 테니까요. 니시카와도 분명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음대로 하라면서 모자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경찰이 추측한 것처럼 범죄성 자체가 사그라들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도망 다닐 힘이 다 빠진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집 밖으로 나온 노리코는 곧장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설마 아직도 니시카와가 노리코의 집에 있을까 했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기운 빠진 얼굴로 그곳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단 보름 만에 사람을 넷이나 죽여 일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끔찍한 연쇄살인마의 검거 현장은 이처럼 너무도 초라하고 허무했습니다. 재판은 볼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넷이나 만 18세 때 저지른 사건을 포함하면
사람을 5이나 죽인 악마에게 최고형인 사형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변호인 측은 성장 과정이 빡셌다. 지능이 좀 모자란다. 정신이 많이 아픈 애다. 술 때문에 심신을 상실한 상태였다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끌어들여 어떻게든 니시카와의 생명만은 구해내보려 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부가 낳은 자식 니시카와 마사카츠에게 더 이상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3심까지 쭉 사형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그는 감옥에서 26년 정도를 더 살다가 61세가 되던 지난 2017년 형 집행을 당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제 집보다 유치장과 소년원, 교도소를 더 열심히 들락날락했던 니시카와 마사카츠는 처음 장기형을 받았던 18세 때부터 형 집행을 당한 61세 때까지 자유의 몸으로 사회에 있던 적이 단 5개월 뿐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어른이 된 이후로 딱 5개월을 빼고 365일 24시간 감옥에 갇혀 사는 생활 말입니다. 심지어 니시카와가 그 5개월 중 대부분을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허비했다는 사실이 저는 더 절망적이었는데요. 어디 하나 제대로 교정하지도 못하면서 교정시설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정부의 각종 기관들이 한심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존재를 바른 길로 이끄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성실하고 건전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주간악당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나날 보내십시오.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